미국의 법 체계를 보시면 비축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각 행정부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다양한 인원과 기관이 참여를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 다만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저는 감히 예측컨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내기도 했는데 긍정과 부정, 트럼프 때는 사실 제가 표현해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강한 용수철을 기억하셔야 된다. 굉장히 많이 끌어내리지만 무언가 상승하거나 무언가 심리가 호전될 때는 용수철처럼 굉장히 강하게 스프링 차원으로 튀어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시고 연구하시고 좀 스터디를 하신 분들이 차후에 좋은 삶의 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대해 어떻게 보셨나요? 가격은 사실 시장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만드는 가격이고,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안 될 것 같았지만 상당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되면서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미국을 가상화폐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전폭적인 지지에 대한 센티먼트,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는 이슈들, 이게 이제 접목이 되면서 급등 시세를 만든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는 횡보를 보이거나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 자체가 많이 정책으로 변환되고 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화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패권을 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통화들이 뭐가 있죠? 달러가 있고 유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많이 싸우고 있는 위안화가 있죠. 근데 위안화가 아직은 8%이지만 이미 금융위기 때 중국 삼각지 연안 지역에서 무역통화로 쓰라 라는 이제 국제 통화로서의 어떤 발돋움이 있었고요. 최근에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위안화 거래를 계속하면서 전 세계에서 사용량은 아직 8%에 불과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80%입니다. 그럼 감히 넘나들 수준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10분의 1 정도의 비중의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동성을 대체하는 화폐를 먼저 선점하게 된다면 그 통화에 대한, 화폐에 대한 사용량은 굉장히 폭증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걸 알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 따라오지 마, 암호화폐까지 우리가 섭렵을 해가지고 달러의 패권을 더 강화시킬 거야.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서 달러의 사용량을 더 늘릴 것이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갖다가 허용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시가총액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것에 의한 유동성 시장도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 부분이 달러랑 딱 접목이 돼서 붙어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접목된 만큼 당연히 달러의 사용량과 달러의 비중 자체는 더 커지겠죠. 반대로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화가 이것을, 과거에는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반대하고 규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스탠스가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안화의 절대적 사용량 증가와 함께 위안화의 전 세계적 통화 지위로서의 상승을 꾀한다고 한다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갖다가 일정 부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입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요지는 뭐냐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다른 통화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화폐의 패권과 사용량을 더 늘리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는 국면에 있다. 그래서 그 전에 바라보던 암호화폐가 디지털 금으로서 투자하고 가격이 오르는, 그리고 또 혹시 떨어지면 또 다시 사서 차익을 노리는, 이런 차원보다는 정책적인 어떤 수단으로서의 도구로서 지금 사용이 되어갈 그 변환기에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에도 비트코인이 안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혼돈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책들을 보셨는데, 최근에 이제 상호무역법을 보셨죠? 상호무역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바로 그것을 실시할 수 있고, 외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상호무역법으로는 트럼프가 이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율 몇 프로야 라고 외치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비축 자산이죠. 트럼프가 지금 얘기한 거는 비트코인을 사용을 해서 비축 자산으로 쓰겠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비축 자산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부채가 36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80%는 연방정부고요, 30%는
트러스트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퇴직 군인들에 대한 펀드라든지 이런 소셜 펀드 아니면 메디컬 펀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공공자금 펀드,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30%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시면 사실 이게 명분이고 그냥 지나가는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 상한선을 넘으면 일시적 셧다운이 항상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항상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국가 부도가 일어날 것 같아. 하지만 한도를 높여버리면 끝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이 얘기를 하죠. 첫 번째, 한도를 아예 없애자. 원래 이거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그러니까 아예 한도를 없애자. 뭐 이런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한도에 차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고 의회 승인이 안 나는 동안에는 또 셧다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국가 부도에 대한 형식적이고 포멀한 포맷이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부도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비축 자산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 현금화 가능하죠. 현금화 가능하면은 각 연방정부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국가 공공기관이든 현금화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세금이나 많은 재정을 마련한 다음에 또다시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구축을 해놨다가 또다시 매도를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어차피 형식적이었던 부채 한도를 없애기보다는 그 중간 차원에서 사실은 비축 자산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근데 비축 전략 자산은 사실상 미국의 법 체계를 보시면 비축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각 행정부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건 행정명령,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연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비축 전략 자산이라고 한다면 연준이 그 자산을 쌓게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우리 금 투자하듯이 쌓게 되는데 연준은 그걸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행정부 수장들과 그 다음에 의회의 총체적인 합의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질적인 포맷은 의회 승인이지만 각 행정부에서 또 반대를 하거나 중앙은행이 반대를 하면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인원과 다양한 기관이 참여를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 다만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저는 감히 예측컨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모든 패러다임을 잘 보시면 정책과 정해진 기준, 그 다음에 미국의 이익, 이 두 가지에서 항상 이렇게 대립적인 구조로 보이면 이익이 된다면 결국엔 그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적인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된다면 왜 이익이 오나요? 국가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게 되면요, 상업은행들조차 회계상 지금은 아직 클리어하게 해소가 안 됐지만 상업은행도 비트코인을 허용하는 회계적 기준이 마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업은행들조차도 유동화에 대한 부분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SBB 사태 기억하시죠?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만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디폴트, 파산의 어떤 리스크까지 전이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미국 은행들의 숙명적인 과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익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국가적인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서서히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사에 코인 언급이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는 사실은 해야 되는 정책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닉슨 독트린이고 트럼프가 일기 때 세웠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총체적인 시스테믹한 그 문구들을 잘 보시면요, 트럼프의 첫 번째는요, 안보입니다. 이 모든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모든 답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수정주의 국가들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그 압박 속에서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쭉 내려가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고 웰페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런 웰페어들을 보장하고 이 사람들의 삶의 질적 개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외부에서 뺏기는 일자리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관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 이야기는 과거에 닉슨이 발표했던 닉슨 독트린하고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일치를 합니다. 즉 트럼프는 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첫 번째, 방위비 협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안보에 대한 방위비 협상 기반 하에서 국민들의 웰페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세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차적으로 관세 정책을 시행한 다음에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출과 함께 이번에 또 정교하게 이루어야 되는 것은 미국 노동법 개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법 이민자들을 추출한 다음에 또다시 이 사람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럼 내수의 경제 활성화는 어떻게 되느냐?
서브딕션으로 봤을 때 결국에 아직까지는 파월 의장하고의 미팅은 없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할 겁니다. 원래 페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민간 기구이지 정부 기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통일 이론에 따르면 사실은 연방정부의 중앙은행이 귀속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베센트 펀드 매니저 출신인 베센트를 재무장관을 취임시킨 거는 전반적인 신용대출을 늘리라라는 처음에 그 포스트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을 임명하고, 장관 자체도 계속적인 대출을 통해서 내부 투자, 소비를 증진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서브딕션으로 내려가면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구축함으로써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 그리고 상업은행들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매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 순차적으로 보면 정책 순위상 해야 될 게 굉장히 탑라인에 많고 하위 부분에 비트코인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잊혀진 게 아니라 서서히 하나씩 스텝 바이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다량 보유가 미국에게 부담이 될까요? 결국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가 화폐가 있는데, 사실 화폐의 가장 핵심은 뭐죠? 많이 쓴다가 제일 핵심입니다. 많이 쓸수록 가격이 올라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쓸수록 패권이 유지가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위안화는 사실은 덜 쓰여져요. 10분의 1밖에 안 쓰여집니다. 달러 대비해서. 그러면 이것을 더 쓰여지게 하려면 바로 아주 쉽게 위안화하고 비트코인을 직접 연동해서 서로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 자체를 크게 만들면 위안화의 사용량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리스크라기보다는 서로 선점하기 위한 어떤 눈치 작전 중에 있다. 미국은 먼저 선점을 해서 언어적으로 트럼프의 언어를 통해서 일단 구두적으로 비트코인을 우리 국가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선언을 한 것이고요. 중국은 아직 입장 표명은 안 한 채 비트코인을 서서히 좀 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남은 절차 중에 하나는 뭐죠? 민간 금융기관, 개인들한테 아직까지는 약간은 규제화해 왔던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허용 방침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아직 본격화되려면 좀 시기가 걸릴 수 있으니 사실은 지금은 서로 약간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통화가 더 암호화폐에 노출이 많이 되고 비트코인이 많이 노출돼서 패권 자체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과 그 패권을 조금이라도 뺏어오려는 중국의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교두보적인 화폐의 전쟁의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의 금 구입량 증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게 핵심은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국의 부채가 36조 달러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의 부채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국가 부채도 많은 상황이고, 중국 역시 물론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부채는 사실은 탕감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은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인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이제 300조 달러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부채의 현금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부채가 현금으로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는 현금의 가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현금을 대용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역설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대신에 실물 자산이나 다른 대체적인 투자 수단이 더 급부상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중앙은행 포트폴리오로 생각해 봤을 때 중국이 만약에 달러를 판다면 뭘 사야 될까요? 유로화를 사야 될까요? 엔화를 사야 될까요? 블록이 다른데, 그러면 화폐가 아닌, 전통 화폐가 아닌 다른 것을 사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금본위가 무너지기 전에의 기본적인 세팅, 출발점 자체가 금본위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금을 먼저 사는 대체적인 방편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서서히 많이 사려는, 매수자로서 많이 사려는,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하려는, 중국 인민은행이 개입을 하려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체되는 어느 정도 시장의 인식이 완성된 자산이 아직은 없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원자재들을 사려는 중국의 움직임들이 앞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더 많은 유동성을 달러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 그 외의 원자재까지 모두 다 위안화로 거래될 수 있게끔 하는 시장을 다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안화와 달러의 거래 자체는 서서히 끊겨가는, 서로 간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절단이 되는 그런 형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십니다.
트럼프가 경제부처 수장을 모두 친가상화폐 인사로 채웠는데 정책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책화된다고 해서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저도 잘 틀리고 가격에 대한 예측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참고로만 들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격에 대한 예측 전망을 논외로 하고서라도 사실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첫 번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쓰여진다. 그러니까 국가의 내부적인 자산으로 유동성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부분이 핵심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상업은행으로 갑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SEC에서 최근에는 이제 리플에 대해서 ETF도 승인해달라는 자산운용사의 이제 요청이 있었는데 신청서가 발행이 됐는데요. 그러면 SEC가 항상 리플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했던 것은 결국 SEC법에 해당이 되는 우리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자본시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SEC법의 위반이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에 대한 허용과 ETF의 출시를 계속 금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 자체를 다르게 한다면 충분히 리플에 대한 ETF도 승인이 될 수 있고, 축차적으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플랫폼화되어 있거나 대배 사용되는 많은 암호화폐에 대한 ETF들이 더 많이 허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ETF가 출시가 되면은 가장 이득을 보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미국의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의 수수료가 비트코인 출시 이후에 사실 뮤추얼 펀드 운용의 수수료보다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ETF로 인한 수수료 수익이 3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특성 자체가 워낙에 샀다 팔았다의 수요가 많고 ETF도 마찬가지란 거죠. 그러면 상업은행들의 영업 현금 흐름은 더 좋아질 여지가 있고, 그 돈들은 결국에 상업은행들이 지금 MMF와 그 다음에 국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으로 계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국채에 대한 매수 여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굉장히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에 직면할 때마다 예금 인출 리스크라든지 특히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되면 될수록 예금자들에 대한 인출 리스크들이 항상 익스포저가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동성을 빠르게 돈으로서 회수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은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준 예치를 해놓고 페드한테 돈을 맡겨놓으면 그 예치해둔 돈을 나중에 현금 유동성이 모자라면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하룻밤의 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최소한. 근데 그 시간에 요즘 디지털화되어 있으니까 미리 1시간 만에 새벽 2시에도 빼버리잖아요. 그런 사태가 SBB 사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회계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사실 바로 5분 만에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즉 지금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금융적 정책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 정부에서 금기시됐던 부분을 풀어주면 상당히 어려웠던 난제들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정책들이 하나씩 시행이 될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어느 정도 관심을 두시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는 개념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장 자산인 비트코인을 편입하시되 우리가 소위 2등, 3등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든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자체는 사실은 이더리움만큼 플랫폼화 기능보다는 폼, 이름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플랫폼으로서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우리가 대비라고 하는 데에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그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범용적인 사용량도 늘고 범용적인 사용량이 많은 만큼 기본적으로 우리가 ETF로서의 승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비중에 맞춰서 좀 전체 자산의 일부를 예를 들면 10%, 20%, 30% 정도를 투자를 하되 그 안에서도 비트코인 예를 들면은 30%, 그 다음에 이더리움 관련된 자산들 20% 이런 식으로 축차적으로 배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위주의 시장이긴 하지만 다른 알트나 여러 가지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VC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VC는 이 기업 자체가 언제 어떻게 현금 차축 능력이 생기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져서 현금 엑시트가 가능할지 수익이 높아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n분의 1 투자를 보통 하거든요.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의 밈코인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비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유명세를 이용을 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모았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근데 사고의 전환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코인이 사람을 표명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도치 같은 경우도 민코인 중에 하나였는데, 민코인들이 사실 비판으로 일자면, 만약에 어떤 코인의 이모티콘 자체가 너무 이쁘거나 귀여우면, 이쁜 강아지거나 이쁜 어떤 캐릭터라고 하면은 투자가 많고 투자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자체는 사실은 논센스하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화폐적 기능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동안, 부채가 사실은 현금화되고, 부채가 현금화되면서 사실 그동안에 느꼈던, 우리가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실물 시장에서 나머지의 요소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CPI 상승률은 전 세계적으로 서서히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절대 가격으로 보면 대부분의 식료품 가격만 보더라도 2020년 대비해서도 지금 거의 1.5배에서 2배 이상 늘은 상태예요. 그만큼 실물 자산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자산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대신 소득 기반은 사실 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형국이 어떻게 전 세계인들에게 느껴지느냐.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인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마이너스가 난다는 건 뭐냐면, 실물만큼의 가격 상승을 꾀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자산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코인조차도 만들어진 거고, 아직까지는 더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고, 최근에는 트렌드가 크진 않지만, NFT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술품 아니면 여러 가지 기념품들, 사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NFT화 해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사고 팔았는데, 이런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폐에 대한 기억과 화폐 자체에 대한 유용성의 가치에 대해서는 계속 페이드 아웃되고 있어요. 결국에 부채의 과다한 남용 때문이죠. 그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은 민코인이 돼서, 민코인이 됐을 때 그러면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사람이, 우리가 요즘에 가치로 매기지 못하지만 인플루언서들 얘기를 하잖아요. 인플루언서가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것처럼, 그것 자체를 그동안은 유명세, 유행, 트렌드라고만 생각했지만, 그것 자체에 대해 또 가치를 매기는 것이 사실은 네트워크 사슬의 어떤 개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매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행화되고 트렌드화 된다면, 그런 것에 모두 다 가격을 매기고 자산화하는 개념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하냐. 절대적인 실질 소득 자체가 어느 정도는 증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자산에 대한 개발, 민코인 다음에 NFT,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쉽게 우리 얘기를 하면은, 사실 더 많은 트렌드들, 최근에는 또 무엇이 트렌드가 되고 있죠? 과거에 유명했던 수집품들이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종류가 자동차도 있었고 가방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옛날 돈이 또 비싸게 팔리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만큼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에는 모두 다 매겨버리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갈까요? 가장 저희 끝단은 자산의 모든 트렌드, 예전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골동품까지도 지금은 원활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골동품이었는데, 골동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현금을 대체하는 자산 투자에 대해서 종류는 계속 다양화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민코인은 사회적인 현상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